네, 안녕하세요. 나는 사다 MC 써니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하실 게스트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되게 유명한 소설가시죠? 문지혁 작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문지혁입니다. 그리고 나이사 여름 전문 게스트 일산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민경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경입니다. 네, 이 두 분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요새 굉장히 핫한 주제 중에 하나죠. AI인데요.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나는 요즘 나의 상담을 AI한테. 제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제 주변까지 가지 않아도 저도 AI한테 굉장히 저의 여러 가지 문제나 상황들을 물어보는 것 같고, SNS에서 요즘 AI에게 물어보는 프롬프트로 두 개가 유행하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네가 나한테 들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말해줘 라는 거하고, 또 정반대의 프롬프트도 있는데, 네가 지금까지 나에 들은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나를 가장 가혹하게 비판해줘. 그래서 그거를 두 개 다 해보는 분들도 있고, 네. 무서워서 이 어두운 쪽은 못 해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다양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혹시 진료실에서 네. 이 문제를 AI한테 상담 받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죠. 있어요? 네. 정말? 내가 이걸 가지고 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도 꽤 있으신데, 물어봤더니 챗GPT가 병원 가라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 오게 하는 조언의 방식으로 이제 이용했던 분도 있고요. 직장 아니면 연애에서 고민이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의미냐, 아니면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떻게 위로를 해줘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특히 아이가 있는 부모들한테는 굉장히 그런 것 같은데요. 저도 며칠 전에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새벽 2시에 배가 아프다고 깬 거예요. 근데 배가 아픈데 너무 아프대요. 근데 저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얘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뭐가 아픈 건지. 그래서 네 마리의 AI에게 물어봤어요. 네 마리요? 지금 상황과 이걸 다 설명해주고 그랬더니 갈리더라고요. 어떤 AI들은 최악의 경우에 맹장일 수 있으니 당장 응급실에 가는 것이 좋겠다. 또 어떤 AI들은 체온이랑 이런 것까지 다 얘기했더니 그 정도면 일단 잘 수 있는지를 보고 내일 아침에 소아과를 가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조언을 막 구하는 사이에 아이가 다시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잠들었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모든 AI들이 그 정도면 괜찮은 거다. 이게 충수형이면 잠들 수 없다 다시. 이런 얘기를 해줘서 지금 AI를 4개나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래서 물어볼 때 복사해서 4명한테 다 물어봅니다. 왜 4개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답들이 다 달라서요. 답들이 다르기도 하고 그 중에는 제가 유료로 구독하는 것도 있지만 무료인 것들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로 어떤 대답의 차이를 주는지, 차이점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한 가지 사연을 AI한테도 줘보고 사람에게도 줘봤어요. 그래서 답변을 받았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게 AI의 답변이고 어느 게 사람의 답변일지. 저는 문장 부호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읽을 시간을 드릴게요. 각자 생각하시기에 어떤 게 AI의 답변이고 어떤 게 사람의 답변인지 한번 추측한 거 들어볼까요? 저는 A를 사람의 답변으로 생각합니다. A.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연에 대한 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정보잖아요. 주어진 정보. 네. 주어진 정보에 대해서 B와 C를 보면 정보적인 측면이 좀 더 강화가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B 같은 경우는 너무 힘들겠다. 감정의 공감에 초점을 맞추긴 했지만 그 힘들다는 것도 보면 내용들이 사연에서 말했던 것들을 좀 그대로 가져온 부분들이 좀 정보를 취득한 이런 정보가 좀 있지 않을까. C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그 포인트를 뽑아내서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완벽하게 제안을 해줘서 그렇고요. 너무 잘 제안을 해줘서 네. 오히려 AI 같다. 네. A는 그동안 진짜 많이 힘들었겠다. 점점이 그냥 사람의 좀 그런 여유? 야, 너 진짜 힘들었겠다. 감정을 이해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요. 나도 그걸 느껴야죠. 이제 자기도 이 안에서 똑같이 뇌에서의 그런 회로가 작동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 그래서 A가 사람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틀렸으면 어떻게 하죠? 문 작가님은 어느 게 사람이고 어느 게 AI 같으세요? 저한테는 좀 이게 명백하게 느껴졌는데요. 네. 읽자마자 저는 B씨가 AI고 네. A가 사람이다라고 확신했고 아, 왜냐면 제가 항상 AI들에게 물어볼 때 일치했습니다. 네, B와 C 같은 식으로 서로 다르지만 네. 결국에는 같은 뉘앙스를 전달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AI들의 특징은 겉으로는 감정의 어떤 공감도 해주는 것 같고 네. 하지만 표면에서는 네. 근데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항상 문제 해결을 향해 달려가고 그쵸. 있는 게 느껴져요. 아.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문제 이렇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로 가고 네. 있고 또 하나는 C는 이건 너무 분명한 표지인데 중간에 이제 사연자가 이제 사라지고 싶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거를 따옴표에 딱 넣어가지고 인용을 하거든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을 AI들은 항상 이렇게 이렇게 꼭 한다. 그리고 A가 사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결국 이제 인간이 인간임을 드러내주는 게 전 이제 글을 쓰는 사람이니까 결국에 인간은 되게 앞뒤가 안 맞고 부정확하고 맞아요. 그다음에 일관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건 이거예요. 맞춤법이 틀리냐 안 틀리냐. 근데 점점은 맞춤법 상으로 맞지 않습니다. 좀 이거 세개야 돼. 3의 배수로 써야 돼요. 아.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혼자 다 안 버텨도 돼 하고 여긴 또 마침표 안 찍었어요. AI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마침표 반드시 찍고 끝내요. 직업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분들이 불편하거든요. 근데 이 불편함이야말로 이것이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주는 표지다. 아. 라고 말할 수 명확한 있습니다. 답이.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A는 사람, B랑 C는 AI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와, 다행입니다. 네네, AI가 맞아요. 다행이네요. 그리고 A는 AI입니다. 네요? A 답변도 AI의 아, 그래요? 답변입니다. 왜 거짓말 하셨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럼 그 부분 진짜 궁금해요. 정말로 챗GPT가 점 2개 찍고 맨 마지막에 마침표 안 찍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두 가지는 아니고 조금 저희가 네. 한 번 더 작업을 합니다. 아, 네. 사람의 손길이 들어갔군요. 그래서 제가 어떤 휴먼 터치를 느꼈어요. 이 맞춤법에서. 그러면 이게 휴먼이 들어간 거네요, A가. 아, 그나마. 이게 지금 PD들 말한 것처럼 AI들의 답변이 굉장히 비슷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변별력을 주기가 조금 어려웠다. 아. 그 말인즉슨 AI한테 상담을 한다거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피드백은 거의 대동소이하다. 근데 이 사연 자체는 굉장히 주변에 흔히 있는 사연이잖아요. 혹시 정신과 전문의로서 다시 선생님은- 인간이 네. 아닌 정신과 전문의로 인간 깊이를 가진 공감 너무 힘드셨겠다 하고 저는 오히려 관심이 첫째 줄에 있습니다. 첫째 주. 네, 회사에서 실수한 뒤로 팀장님이 저를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다. 이 병리를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어떤 실수인지도 그렇고 실수하고 나서 내가 괜히 의식해서 피해 의식과 관계 사고와 이런 것들이 더 주가됐을 수 있거든요. 같이 들여다봐서 이 사람이 실수한 상황에 대한 대인 관계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팀장님과의 관계 문제인 건지 그렇게 정보를 좀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세 사람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저 기자, 정신과 전문의, 작가님이시잖아요. AI 시대를 맞아 가장 빨리 없어질 것 같은 직업 상위에 저희 셋이 다 랭크되어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의 미래를 걱정해 주시기도 합니다. 저희 지금 셋이 서로 걱정해야 되는 네. 수준인데 저도 처음에 AI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그거였거든요. 정말로 작가들을 대체할 수 있나? 예술가들을 대체할 수 있나? 그래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적어도 지금 상태로의 LLM 모델, 그러니까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언어로 만들어진 챗GPT 같은 그런 AI로는 힘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네. 테드 창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SF 작가가 이제 그런 말에서 유명해졌는데요. 챗GPT라는 게 뭐냐? 결국엔 그 거대한 웹에 아주 흐릿한 JPG 이미지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AI를 쓰면서 느끼는 어떤 효능감 같은 건 예를 들면 의사 선생님 계셔서 죄송하지만 의학 정보 같이 정확한 정보가 널리 퍼져 있는데 나한테만 오지 않았을 때 그걸 물어보면 되게 정확하게 말해줘요. 그런데 이제 예술 작품이라는 건 고유한 개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LLM에 들어있는 것에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줘라고 했을 때 그런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러면 되게 일반적인 이야기를 만들어주거든요. 못 썼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이 그런 걸 써왔다면
너 더 잘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할 것 같은 그런 중간에서 중상 정도까지 네. 50에서 70%까지의 수준은 아주 금방 도달하는데 네. 90에서 100 사이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거는 여기에서 잘 안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LLM 모델 말고 다른 어떤 획기적인 모델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AI 등장만으로 적어도 소설가가 자신의 소설을 걱정하는 일은 그렇게 쉽게 일어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로 지금은 어떤 것에 활용하냐면 자료조사라든지 네. 아니면 주인공 이름 정할 때라든지 제목의 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안 가본 어떤 경험에 대한 어떤 장면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감을 받을 때 쓰는 거지 직접 그걸 문장으로 쓰라고 시켜버리면 소설가인 저의 입장에서는 매력 없는 수준 미달의 문장들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지금 문 작가님이 하신 얘기 충분히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AI의 이 발전 속도를 보면 언젠가는 이걸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시점이 되면 직업으로서의 작가는 이제 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저도 이제 새롭게 느낀 부분들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인간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했던 창의력이나 창발성이라는 것이 과연 어디서 오느냐라고 했을 때 AI 등장을 통해서 이게 달라진 부분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창의력, 창발성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AI도 다른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 AI가 다르게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 안에서 인간이 감히 연결할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들을 연결함으로써 얻어지는 창의력, 창발성이고요. 근데 제가 예술가로서 하고 싶은 건 그런 연결에서 나오는 것보다는 고유한 경험에서 나오는 것을 하고 싶고 그게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거든요. 그렇다면 이 고유성을 AI가 AGI가 되고 더 많이 고도화되고 발달한다고 해서 과연 여기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예술은 각자의 도착 지점이 다 다르고 누군가의 최고의 성취가 다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요. 네. 노벨 문학상이 나한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그쵸.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술이 도달하는 그 고유성의 좌표는 육신이 없는 또 경험이 없는 AI가 이미 주어진 데이터들을 조합하는 창발성만으로는 저는 획득할 수 없는 종류의 것이다. 그러니까 작가들이 어떤 스토리를 막 만들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하면 AI한테 이제 질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내가 겪은 일을 내 방식대로 말하는 그 목소리만큼은 저는 사라지지 않고 남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기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똑같습니다. 예술의 그 고유한 그것도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신과 의사가 제일 그래도 AI 시대에서 제일 의료적으로 남지 않을까. 근데 반대로 제가 알기로는 AI한테 각종 데이터 다 주고 거기에서 적절한 정신과 처방이라든지 네. 진단을 내리는 이런 연구도 계속 진행되고 그렇죠. 있는 걸로 알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신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예술가랑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의료의 최종 목표, 치료라고 했을 때 정신과적인 문제들이 저는 가장 치료에 정확히 도달하기 어려운 네.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신과 선생님들의 분야가 오히려 더 오래 인간의 영역으로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진단을 하고 치료 목표가 있으면 치료 목표가 다 다른 게 정신과입니다. 우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기본이고 우울하지 않다는 게 어떤 삶인가? 우울에 대한 정의와 우울하지 않다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되게 개인의 특수성이 있다는 거고 저희가 하나의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목표를 설정할 때도 요인들이 바이오사이코소셜이라고 해요. 바이올로지, 생물학적인 어떤 그 정보, 사이콜로지, 심리학적인 요인, 소셜, 사회적인 환경, 스트레스 요인. 근데 이게 말로는 이렇게 분리돼 있지만 들어가면 너무나 다르거든요. 본인의 그냥 한 사람의 삶이에요. 언젠간 된다 하더라도 의료 부분에서 제일 늦게 되지 않을까.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총체로 보는 직업들은 더 오래 인간의 영역으로 남을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 스포츠, 바둑 다 일부를 사용하는 승부의 세계잖아요. 아니면 기능적으로 뭐 콧물이 나오니까 이 약을 먹고 폐렴이니까 이 약을 처방하고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AI가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이런 것들은 너무 쉽게 대체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너무나 총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예술 혹은 예술적인 의료 행위들은 인간의 영역으로 계속 남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요즘에는 사람들이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이것 자체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끼다 보니 나를 모르는 상태의 AI가 답변을 해주는 거를 더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게 현대사회의 굉장히 큰 아이러니인 것 같아요. 모든 것으로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휴대폰 하나 가지고 전 세계의 뉴스를 보고 전 세계 누구와도 마음만 먹으면 DM을 보낼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런 사회인데 역설적으로 가장 고립감을 많이 느끼고 가장 외로워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소통의 기회가 없고 이 마을, 이 가족, 이 지방이 전부였던 때의 인간의 삶은 더 충만했던 것 같은데 왜 이토록 세계화되고 이토록 모든 것에 접근 가능한 우리는 외로워하고 고독에 허덕이고 있나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정보로만 따지면 더 쉽게 많은 곳에서 얻을 수 있는데 정작 앞에 나가서 사람을 만났을 때 질문 하나를 못 하거든요. 인간이 어떤 면에서 좀 계속해서 더 연약해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더울 때 안 덥고 싶고 추울 때 안 춥고 싶고 원래 사람과 사람이 있으면 싸우는 게 당연한 건데 갈등이라는 건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어떻게 보면 폭력까지도 이건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폭력까지도 우리 삶의 일부고 사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폭력을 행하고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데 아주 작은 폭력에도 이제 우리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됐고 모든 사람을 이제 무균실에서 살게 하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 인간 자체가 가지고 있던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던 어떤 힘을 점점 더 잃어버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AI도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자꾸 더 의존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죠. 네. 최근에 이제 연구들을 보면 AI가 또 부정적인 측면도 있더라고요. 2025년 4월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이 대형 언어 모델 기반 챗봇들이 망상이나 자살 충동, 강박증을 호소한 사용자에게 최소 20% 이상의 부적절하거나 위험한 조언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스턴의 정신과 전문의 앤드류 클라크 박사가 10대 청소년으로 가장해서 시중에서 널리 사용되는 AI 심리상담 챗봇 10개 정도 하고 수시간 동안 대화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전체의 약 30%에서 자살 충동이나 폭력적 사고, 성적 위협 등에 대해서 이제 위험하거나 부적절한 조언을 제공하는 사례도 발견됐다고 하고 심지어 일부 챗봇은 자기가 스스로 치료사라고 소개를 하기도 했대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정서적으로 취약한 뭐 청소년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우울감 등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이제 잘못된 어떤 시그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거든요. 사실 AI가 정보를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정리해준다는 측면이고 그거를 인간이 이용하는 주도적으로 이용하는 측면에서 전 되게 좋은 기술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있고 내가 주도적으로 이 정보를 이용하고 파악하고 내가 한번 이걸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고 그걸 2차적으로 이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면 위험한 거죠. AI가 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약간 디폴트 값으로 좋은 생각이에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조현병 환자분이라도 망상장애를 갖고 계신 분이 AI한테 자기의 망상을 썼어요. 너무 좋은 생각이라. 이렇게 만약에 피드백을 줬다. 그럴 확률이 훨씬 높죠. 왜냐면 망상이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거짓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세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체화된 세계이기 때문에 단순히 누가 봐도 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망상에 있는 환자가 자기 이야기를 쭉 했다. 그러면 그거는 100% 사실이 되고 강화가 되거든요. 잘못된 증상을 더 강화시켜서 오히려 더 환자의 건강한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러면 더 위험한 상황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런 조현병이라든지 현실 판단력이 떨어진 또는 이제 미숙한 또는 취약한 계층에게는 더욱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위험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문 작가님 자녀가 초등학생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AI를 더 빨리 접하고 더 저희보다 능숙하게 다룰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각하셨을 때 좀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제가 이제 AI를 하도 쓰니까 저희 아이가 그걸 자기도 깔아달라는 거예요. 챗 그 머시기 깔아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아직 해주지는 않았는데요. 주변에 좀 얘기를 들어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챗GPT를 깔아주면서
자, 지금부터 네가 이야기할 아이는 뭐 9살 초등학교 2학년이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어떤 마음이나 논리에 상처가 되지 않게 거기에 맞춰서 네가 대답을 해줘 라고 전제를 주고 그걸 준대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나눈 기록을 나중에 볼 수 있잖아요. 로그처럼. 그래서 쭉 봤는데 그 아빠가 이제 출장을 갔는데 아이가 그 전날 저녁에 챗GPT에 물어봤다는 거예요. 혹시 아빠가 타고 가는 비행기가 떨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자기가 되게 마음이 아팠다고.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엄마의 뭐 조금 이렇게 같이 자장가라든지 그런 불안이 올라올 때 내용 자체를 이해시켜서 하기보다는 불안한 마음에 대한 인지적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불안이 더 커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안은 논리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말씀대로 비언어적 소통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그게 낮아질 수도 있는 건데 챗GPT는 사실 그렇게 해주지는 못하겠죠. 그렇죠, 못하죠. 대표적으로 저희가 불안, 걱정이 많은 분들은 자꾸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생각을 많이 해서 많은 가지수를 알면 내가 많은 가지수를 알고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문제 해결력은 떨어져요. 잠시만요, 챗GPT한테 물어볼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죠. 오늘 저희 나이사에서 좀 새로운 포맷으로 문지혁 작가님도 모시고 이제 김민경 교수님도 모셔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오늘 방송 해보니까 좀 어떠셨어요? 이 프로그램 쭉 지속이 될 것 같은가요? 아니면 오늘로 끝날 것 같은가요? 지속되지 않으면 저 때문이고. 저 문지혁 작가님이랑 이렇게 오래 얘기를 해본 거는 처음인데 빠져드는 그쵸. 네, 그런 게 무궁무진한. 있네요. 역시 맞습니다. 이래서 무궁무진한. 작가시구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작가님 혹시 이 코너에 출연하시면서 각종 주제를 이야기해보는 건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죠. 근데 저도 이제 작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기 드문 책이죠. 네. 맞습니다. 보기 드문 책이라는 문학과 독서 관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영상을 기획하고 찍고 저는 혼자 다 하니까 하다 보면 제가 아무리 좋은 의도, 좋은 기획으로 해도 봐주시는 분이 있으면 호응이 있으면 계속하게 되고 호응이 없으면 또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오늘 찍은 이 이야기들도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면 계속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개인적으로는 전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거든요. 병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 계시면 저는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본격 사신 방송을 한번 해볼까요? 보기 힘든 의사? 보기 드문 의사? 왜냐하면 보기 드문이라는 말에 보기 힘드는 왠지 그냥 굉장히 바쁘신 분들인 것 같지만 보기 드문이라고 하면 선생님처럼 굉장히 귀한 분일 수 있잖아요. 네. 역시 계속 느끼지만 작가님이라서 네, 이 작가님이니까. 단어 선택이 보기 드물자기 다음에 한번 또 보기 네. 진행하겠습니다. 보기 드문 의사 선생님들 뵙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